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을 맞아 저희 JTBC가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모두들 밤새 개표 방송 보느라 밤을 지새우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은 이번에 압도적 승리를 외쳤지만 50%를 넘지는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50%를 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출구조사에서는 50%를 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49점 몇 퍼센트로 이렇게 조금 5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아서 아쉬웠지만 계엄과 이제 내란 상황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우기 위한, 그러니까 진영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이 정치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었다라고 하는 네. 평가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말씀하신 것도 통합이었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분열의 길을 가지 않게끔 하는 국정 기조도 결국에는 어제 선거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데에는 충분한 영향을 줬다, 그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막판에 골든 크로스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졌잖아요. 근데 이 41%라는 숫자를 가지고 당내에서는 또 긍정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41%를 받아서 아깝게 졌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승리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뭐 진 건 진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정권을 뺏은 거기 때문에 저는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는 태도보다는 졌기 때문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41%라고 하는 득표율은 굉장히 냉정한 저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총선 때는 저희가 좀 지긴 했지만 불과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이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강한 심판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특히 제가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하면서 또 서울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거의 다 파란색이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울 지역들이 패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해야지 41% 받았으니까 이대로 잘해보자라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선거 이 막바지에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결국은 8%대에 그쳤습니다. 토론에서 했던 그 막판의 그 발언이 그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까요? 예,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 2차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민주당 연성 지지층을 비롯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뭐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차 TV 토론의 발언의 네.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이탈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가 어찌했든 이 부분을 들으셨던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도 사과를 드렸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8%가 넘는 지지, 이것이 거의 290만 표 정도 되거든요. 요 표를 받은 것이 미래 정치에 대한 불신은 확실하게 살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 이후에 좀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어떻게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거였는데 아직 지도부 사퇴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대로 그러면 쭉 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지도부도 거취를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뭐 들리기도 하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전원 참석을 하셔가지고 축하를 하신 걸로 보이고, 내일 마침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오전 네. 일찍 잡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나올 거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 지도부를 이끌어 갈지, 내지는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내일 오전부터 아마 치열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좀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이어질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 지선이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마 그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서 당 체제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다시 한번 비대위를 하자. 대형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뭐 외부 인사 등등을 비대위로 앉혀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당내에서 비대위를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존속하자라는 의견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뭐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대표가 거리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 저희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표를 주신 지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당 지도부에 대한 개편을 좀 하고 이 조직 체계를 갖춰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전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보수 진영에선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계엄 세력과 선을 못 그으면서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주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각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을 분석한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분석으로부터 저희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잘 분석해 보면 정권 교체의 뜻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권 유지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과 어떤 뭐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은 후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이제 이 부정 투표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세력 일각 때문에 보수 진영의 투표를 주저하는 그런 이 보수 유권자분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가 뭐 이당으로서 제 2당으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뭔가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최소 조건은 한동훈 후보가 요구하는 3가지 정도의 사항, 뭐 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뭐 이런 부정투표와의 결별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요원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끝날 때까지 제기했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창당하게 된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창당을 한 당인데 이 창당 기조 자체를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몰차게 절연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을 했을 때 했어야 되고 아니면 탄핵 찬성이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 2가지를 다 못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단일화를 해라? 이거는 저희가 나온 기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표는요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연성 지지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단순히 이걸 합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유리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특검 얘기도 좀 해보죠.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실제로 내일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이렇게 3가지의 특검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도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그리고 취임 일성에서 하셨던 내용이 민생, 실용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 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가져왔던 내란 프레임, 내란 척결 프레임을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좀 보이고 사실 저런 법안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저런 법안들을 줄줄이 우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민생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이었냐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은 통합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용기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을 올리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규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이런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내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실제로 그 반헌법적인 역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엄이 있은 다음 날 법무부 장관까지 그 뭐 4인 회동이라든지 그런 회동을 거쳐서 검찰도 무엇인가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적 의심을 불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사실상 지키기 위해서 이 내란 행위는 명백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했던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전두환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면죄부를 받았고 자연사하는 모습까지 전 국민이 보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란 행위를 다시 한번 발본색원하지 않고 봐주게 된다면 또다시 민주주의를 좀먹는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민생이고 경제고 더 혼탁해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갈등이 극한에 다를 거기 때문에 통합과는 더 거리가 먼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내란 특검이라든지는 끊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네. 다 제쳐두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특검 정도를 내일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저는 약간 뭐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 청산을 안 해서 그렇게 됐고 전두환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법사위 내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본회의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이 계엄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수사와 구속되고 수사받는 이런 와중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전혀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올려서 임기 둘째 날 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당시 야당 인사들을 뭐 구속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좋았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떳떳하게 이거 좋았다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취지 이해가 가지만은 충분한 협의와 법사위 내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한동훈 당시 예, 대표도 예. 그렇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특검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란 거기는 특검에 아니지만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수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특정한 상태에서 무한정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것이 사실 정치 보복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특별검사를 40명에서 제가 60명으로 또 늘린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실규명이라든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잘못하면 반대 진영을 절멸시키기 위한 전초전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충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쪽도 좀 특검에 대한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는 특검 부분은 이견이 없이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그건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네. 물론 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법원 조직법이 뭡니까? 대법관들을 증언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회를 요청을 하신 100명 증언안까지도 오늘 같이 논의가 되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민주당에서 좀 통합을 생각한다면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좀 합니다.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건데요. 민주당 안도 30명 안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네.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금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와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로 평가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날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도 갑자기 이례 없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9일 만에 2회 심리 만에 해당 내용들을 파기환송하고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도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가 견제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충분히 바로잡는 역할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 법사위에서는 저희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의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협조가 된다면 논의할 용의는 있고 네.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석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대법관 말씀하시고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법원 겁박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원도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미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없이 임명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법관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늘 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충분한 견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 청문회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관련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국회가 사법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의 재법과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이 사법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삼권 분립의 유린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짧게 저도 네. 한 말씀만 네, 드리면 하시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법원이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온갖 불법 의혹을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법원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살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행태들을 보니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 의문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지점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심지어 검찰과 법원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유권자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유권자가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만평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빨리 끊고 가지 않으면 민생 경제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리면 네. 말씀하시는 사법부 헌재가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렸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최종 무죄를 판단한 것도 대법원입니다. 새삼 이제 와서 대법원의 어떤 정치적 성향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문제 삼아서 법원조직법 등을 개편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 하나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이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 됐고 또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각자 바라는 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개혁신당 쪽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번에 저희가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부터 좀 바랬습니다만 그 애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결코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7년에 김종필 그 당시 신민주공화당이었죠. 거기 후보님이 받으신 게 8%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함의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오늘 이번에 받았던 이 득표가 저희로서는 앞으로 정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미래 세력에 저희를 지지를 해주신 만큼 이제 정치 개혁의 불씨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뭐 아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다수석의 민주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집행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사실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저도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하되 또 도울 건 확실히 돕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혀주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라면 김대중 정책이건 박정희 정책이건 네. 모두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민생을 위한 길은 함께 통합의 길로 여러 의견을 듣고 맞추어 나가겠다. 저희도 잘 서포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